자, 2026년 인공지능 분야에서 말이죠.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금맥을 찾아 떠나는 투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300억 달러.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잠시만 이 거대한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2026년 단 1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다고 예상되는 돈이죠. 이건 그냥 큰 돈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19세기의 철도혁명, 20세기의 인터넷혁명에 버금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경제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드맵을 따라서 AI라는 새로운 골드러시를 제대로 한번 탐험해 볼 겁니다. 먼저 AI 경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지도를 쫙 펼쳐보고요. 그 다음엔 AI 엔진을 만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핵심 부품들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능이 어떻게 실제 돈이 되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거시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6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딱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금을 찾으려면 뭐니 해도 지도가 먼저 필요하겠죠. AI 경제라는 게 과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지도를 한번 시원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보시면 AI 경제는 크게 이렇게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빌딩 같죠? 가장 아래층인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서비스로 전달되기까지 이 5단계 가치사슬,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AI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틀, 프레임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가치사슬의 가장 기초, 바로 맨 아래층인 하드웨어 계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AI라는 금을 캐기 위한 곡괭이와 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AI 칩을 F1 경주용 차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그 차의 연료를 눈 깜짝할 사이에 주입하는 특수 주유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 필수 부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이건 뭐 AI 고속도로의 모든 주요소를 한 회사가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칩들을 만드는 파운드리 전쟁은 와, 이건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2나노, 심지어 1.8나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요. 여기서 이 나노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작고 더 빠르고 전기는 덜 먹는 그런 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TSMC, 삼성, 인텔의 이 기술 로드맵이 전체 AI 붐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방금 본 이 최첨단 칩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봤던 그 어마어마한 돈 기억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모든 칩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자,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즉 몸에서 소프트웨어, 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연산 능력이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26년 소프트웨어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에이전트 AI. 이게 뭐냐면 기존 AI가 우리가 파리 가는 비행편 찾아줘 그러고 하면 목록만 딱 보여주는 똑똑한 도구였다면요, 이 에이전트 AI는 알아서 비행편을 예약하고 호텔 잡고 현지 교통편까지 싹 다 계획하는 자율적인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 AI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I 소프트웨어가 각 산업에서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무려 200에서 400%에 달하기도 해요. AI가 정말 진짜 돈이 되는 현장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프트웨어 계층의 아주 중요한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바로 라스트 마일의 격차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강력한 AI 엔진을 가져도 그걸 우리 회사 업무 현장에 딱 맞게 통합해서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2026년 기업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얘기를 했지만 기술만 안다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투자자는 이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형이라는 바다를 함께 항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의 무게중심이 AI를 만드는 회사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금광 자체보다 그 금을 가지고 더 멋진 제품을 만드는 대장장이에게서 더 큰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죠. 이 전환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AI 혁명의 길이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애물도 분명히 있죠. 전력망이 부족하다거나 칩이 너무 뜨거워진다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발목을 잡는 이런 기술적인 병목 현상들이요. 이런 것들은 전체 AI 혁명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병목 현상, 이 문제점들은 리스크인 동시에 이걸 해결하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해집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나 각국이 내놓는 새로운 규제들. 이제는 한 나라의 정책 결정이 곧바로 기업의 매출과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술만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형 속에서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2026년을 위한 3가지 핵심 투자 전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리의 플레이북은 딱 3가지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배관에 집중하라. 둘째,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정학적 변수를 아주 면밀히 관찰하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다시 곡괭이와 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AI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이기든 AMD가 이기든 아니면 제3의 누군가가 이기든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전력,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첨단 패키징 같은 필수 인프라입니다. 금광을 직접 파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AI라는 이 뜨거운 테마에만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오히려 AI를 도입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기술 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의 견실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또 채권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과 규제. 이건 더 이상 그냥 참고사항이나 부수적인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상수가 됐어요.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규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결정할 테니까요. AI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가장 큰 부는 이 엄청난 지능을 설계하는 아키텍트들이 차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지능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통제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찾는 여정, 그게 바로 2026년을 향한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2026년 1월 23일 AI 시대의 글로벌 투자 전략 그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지금 이 AI 열풍을 뭐랄까 새로운 골드러시에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들고 있는데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당신에게 이 골드러시의 지도를 쥐어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진짜 금맥, 즉 가치가 숨어 있는지, 또 누가 삽과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AI가 더 이상 그냥 IT 섹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19세기 철도나 20세기 인터넷처럼 경제 전체의 판을 바꾸는 범용 기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를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어디서 길이 막히는지, 즉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보죠. AI 가치 사슬이라는 약간 5층짜리 건물 안내도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부터 데이터 관리, AI 모델, 그리고 최종 서비스까지 이 5개 계층으로 나누고 있네요. 가장 기초가 되는 1층, 하드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토대입니다. 원자재랑 부품을 가져다가 우리가 아는 GPU나 서버 같은 그 실제 연산 능력으로 바꾸는 단계죠. 다만 이 1층에 입주하려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제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위 2층은 일종의 데이터 품질 관리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요? 네, 세상에 널린 그런 원시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고 정제된 데이터로 만드는 곳이죠. 아, 흥미로운 건 이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점으로 보고서가 라스트 마일 통합 격차라는 걸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성과가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단절을 뜻해요. 단절이요? 네, 예를 들어보죠. 한 유통회사가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고 예측 AI를 도입했다고 가정해 볼 때요. 네. AI가 다음 주에 A 상품 재고가 바닥날 확률 99%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기술적으로는 대단하죠. 그렇죠. 거의 완벽한데요? 하지만 창고 관리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제때 발주를 못 넣거나 마케팅팀이 이 정보를 활용해서 프로모션을 기획하지 못한다면요? 아, 그럼 그 99%짜리 예측은 그냥 서버에 떠다니는 숫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군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라스트 마일 통합 격차입니다. 2026년 현재 기업의 진짜 수익성은 이 간극을 누가 더 잘 메우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확 와닿네요. 최고의 기술을 갖는 것과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기술의 가장 핵심, 연산을 수행하는 두뇌, 즉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이 시장 성장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HBM이라는 특정 부품이 거의 모든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요. 맞아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연산에 없어서는 안 될 심장 같은 부품이에요. 2026년 시장 규모만 해도 전년 대비 58%나 성장해서 약 546억 달러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58%요? 네. 올해는 HBM3E가 표준이지만 동시에 차세대 기술인 HBM4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주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죠. 보통 기술 시장에서는 승자 독식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왜 마이크론이나 삼성 같은 다른 거대 기업들이 이 시장을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는 건가요? 기술적 장벽이 그렇게나 높은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칩을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리고 연결하는 그 패키징 기술, 그리고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아, 여러 가지가 얽혀 있군요. 네, SK 하이닉스는 현재 시장이 원하는 HBM3E와 또 미래 시장이 원하는 HBM4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거든요. 유일한 업체요? 그렇습니다. MOX라는 새 공장을 돌리고 또 파운드리 최강자인 TSMC와 패키징 협력까지 강화하면서 폭증하는 수요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거죠. 2나노 초미세 공정 경쟁 얘기도 나오는데 TSMC, 삼성, 인텔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네, 아주 치열하죠. 보고서에서는 삼성의 GAA 기술을 언급하는데 이게 기존 방식과 뭐가 다른 건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존 기술이 데이터가 흐르는 길, 즉 채널 위의 문, 게이트를 하나만 단 단독주택 같았다면요. 네. GAA는 그 길을 사방에서 감싸는 여러 개의 문을 단 아파트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효율이 훨씬 좋겠네요. 네, 데이터가 새어나가는 걸 막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죠. 문제는 이걸 분량 없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수율인데, 수율. 네, 이 수율을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잡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TSMC는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삼성은 이 GAA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인텔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18A 공정으로 맹추격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병목 지점으로 첨단 패키징을 꼽았어요. 코어 OS 같은 기술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칩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쌓고 포장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칩을 만드는 전 공정을 넘어서 완성된 칩들을 수직으로 쌓아서 하나의 강력한 칩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후공정, 즉 패키징 기술이 전체 성능과 생산량을 좌우하게 됐어요. 이 기술을 장악하는 기업이 앞으로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제대로 본 게 맞나요? 5,300억 달러요? 네, 맞습니다. 2026년 한 해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기업들은 대체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거죠? 그냥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미래 AI 출원 시장,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시장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통제권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자본 지출을 무려 75%나 늘렸고요. 구글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만 2027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AI 기반 광고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최대 720억 달러 지출을 계획 중이고요. 이 천문학적인 투자의 이면에 숨겨진 가장 큰 난관은 뭘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 같은 거요?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네,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괴물이거든요. 연산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존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력 회사, 그리드 인프라, 심지어 전선을 만드는 구리 같은 원자재 산업이 AI 붐의 숨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네요. 블랙록은 2030년까지 AI 관련 누적 자본 지출이 최대 8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막대한 투자를 전력 인프라가 받쳐줄 수 있느냐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드웨어와 인프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보죠. 보고서는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스스로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네요.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요? 네, 이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죠. 패러다임 전환? 기존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다음 분기 마케팅 보고서 초안 작성해줘 라고 말만 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서를 만들고 관련 담당자에게 공유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가격 정책도 완전히 바뀌어야겠네요. 지금처럼 사용자 한 명당 월 얼마씩 내는 그런 구독 모델이 아니라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의 매출을 1% 올려주면 그 성과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그런 성과 중심 과금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 AI가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고 그 가치를 나눠 갖는 거죠. 와... 이건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범용 AI도 있지만, 더 흥미로운 건 특정 산업에 깊숙이 파고드는 수직적 AI 스타트업들이에요. 수직적 AI요? 네, 예를 들어 에이브리지라는 회사는 의사들의 진료 기록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기업 가치가 53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특정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력한 수익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AI 모델을 만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결국 누가 가장 독특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금광을 캐는 기술보다
아무도 모르는 금맥의 위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금맥에서 캔 데이터로 AI를 훈련시키면 그 AI가 다시 더 좋은 금맥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죠. 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군요. 네, 이게 바로 보고서에서 말하는 데이터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한번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기업이 보유한 고유의 독점 데이터가 바로 데이터 해자, 즉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성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살펴보죠. 보고서는 기술주가 이미 너무 비싸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네요. 네,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기술주의 포트폴리오가 과도하게 쏠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품질 미국 국채나 지방채 같은 안전자산을 편입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조언이죠. 기준금리가 3.5% 수준에서 유지될 걸로 보여서 채권의 매력도 다시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중요성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AI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랄까 제2의 닷컴 버블 때처럼 기술주에 올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유틸리티 주식으로 가는 것이 정말 이 혁명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일까요? 너무 보수적인 접근은 아닐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이에요. AI 혁명의 과실이 꼭 AI를 만드는 생산자, 즉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고서는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는 소비자, 어댑터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비자 쪽이요? 네, 예를 들어 산업재, 유틸리티, 소재, 금융 같은 그런 전통적인 섹터에서 AI를 도입해 실제 비용을 절감하고 마진을 개선하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강해지는 기업들을 찾아내라는 말이군요. 비상장 시장의 역할도 강조되던데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같은 거대한 인프라를 짓는 데는 정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보통 상장 시장이 아니라 사모신용이나 비상장 인프라 펀드를 통해 자금에 조달해요.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런 비상장 자산을 한 10에서 20% 정도 편입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AI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됐어요. 그렇죠. 각국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발효해서 딥페이크에 라벨을 붙이는 걸 의무화했고요. 네. EU의 AI법 역시 글로벌 표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반대로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기술 패권을 지키려 하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 분절화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이 변수를 상수로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AI 열풍이 계속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물리적 한계점들을 짚어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병목 지점이 있어요. 첫째는 네트워킹입니다. GPU가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GPU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느려져요. 아, 그렇죠. 도로가 막히는 거랑 같네요. 네. 둘째는 메모리 보안 문제고요. 대규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다 보니 데이터 유출 위험도 그만큼 커졌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력 및 발열 문제입니다. 칩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줄 혁신적인 냉각 기술이 없다면 데이터 센터 확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징 역시 생산량을 결정하는 핵심 병목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릴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AI 경제라는 5층짜리 건물의 구조부터 HBM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와 그 이면의 전력 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흔드는 에이전트 AI까지. 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2026년의 투자 전략은 AI라는 화려한 이름에만 열광할 게 아니라 첨단 패키징이나 전력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는 배관, 플러밍 산업에 주목하고 채권이나 AI를 잘 활용하는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수로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제는 AI 기술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나눠서 그걸로 어떻게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또 독점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기술적 환상이 아니라 견고한 비즈니스 가치 위에서 진짜 승자가 가려질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기업과 투자자가 AI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죠.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자율적으로 복잡한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우리는 기업의 법적, 윤리적 책임의 정의를 어느 시점에서 다시 내려야 할까요? 만약 이익 최적화를 목표로 프로그래밍된 AI 에이전트가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AI를 사용한 사람일까요? 개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유한 기업일까요? 정답 없는 질문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